지난해 제주어 불경기 여파가 올해 법인세 쇼크로 나타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만큼의 세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30조 원대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다는 계산이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일단 좀 세수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4월 재정 동향을 보니까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가 75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2일에 이제 1월부터 4월까지의 그 국세 수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거죠, 교수님. 네. 그 작년 2023년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역대급 세수 결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56.4조 원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2023년에 그랬는데요. 네. 그때보다 즉 작년 23년에 4월 달까지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네. 무려 8.4조 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올해는 그보다 더 안 좋게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특히 법인세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법인세는 12.8조 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산보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원래 어느 정도 생각했는데 얼마가 적게 들어왔다고요? 숫자가 나오니까 막 헷갈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올해 법인세를 네. 예를 들면 1월부터 끝까지 100%로 걷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4월 달까지 어느 정도 거쳤는가 하는 걸 진도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4월까지 29.4%가 거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 가려면. 네. 근데 작년 4월 달까지는 얼마를 거쳤느냐? 44.2%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굉장히 지금 진도가 현재 낮다. 진도가 낮다. 네. 그리고 5년 평균으로 보더라도 법인세 네. 같은 경우에 5년 평균 한 4월 달까지면 42%가 거쳤거든요. 지난 네. 5년 동안. 근데 올해 29.4%니까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요. 그런데 법인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은요? 예, 현재 전체 세수에서 네.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법인세가 작년에 보자면 네. 전체 344조가 거쳤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법인세는 23% 80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세 3대장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인데 소득세가 이제 34%쯤 되고요. 네. 법인세는 23%, 네. 부가세는 21%. 네. 그러니까 법인세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인데 네. 올해는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수익이 좋지 않아 가지고 네. 그러니까 법인세는 실적을 반은 작년 것이고 네. 올해 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 작년 실적은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기대할 것이 없는 데다가 올해도 회복이 충분히 이제 좋지는 않고 그래서 법인세에 대한 어떤 기대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는 좀 늘었다면서요? 부가가치세는 개인 소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4.4조 원이 증가했는데 그걸 네. 보면 국내분이 5.7조 원이 증가했고요. 네. 수입분은 1.3조 원 감소해가지고 네. 부가세가 그래도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진도율도 네. 올해 대비 착착되고 있나 보죠? 49.5%로 부가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전년 수준 유지했다고 이렇게 보도된 걸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었던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 진도율을 볼 때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작년처럼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면 큰일 나는 거고요. 네. 현재 진도율로만 보자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작년 진도율이 4월 달까지 보면 34.2%인데 올해는 올해가 34.2%고요. 네. 작년은 38.9%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 근거가 그렇게 크게 강하지는 않을 수 있다. 어떤 근거요? 나아진다는 근거. 건가요? 물론 작년은
올해 전망하는 성장률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들어보니까 올해 성장률 전망이 1, 4분기 성장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에 비추어서 KDI는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 전망을 상향했거든요. 네. 보통 2.1에서 2.2%, 현재 정부는 2.2% 전망인데 한국은행하고 KDI가 그걸 2.5에서 2.6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경기는 올해 좋아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 그 국세 수익과 관련해서 네. 특히 법인세 부분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네. 뭐 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급여나 구매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네. 근데 법인세의 어떤 현재 실제를 보면 작년만큼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폭의 어떤 세수 결손이 올해도 예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예. 삼성과 SK 같은 그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 악화로 올 3월에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낸 건가요? 영원인가요? 세수 결손이면 낼 게 없죠. 어. 예, 그래서 못 낸 거고요. 근데 그게 영업이익이 안 나서 안 내는 건 아니죠. 적자를 보고 있으면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고 보통 이제 법인세는 그러니까 법인세 예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6개월치 앞으로 이제 실적을 가지고 네. 그 상반기에 내거나 개인도 소득세 같은 거 예납하죠. 중간 예납하듯이 예. 법인세는 8월인가 그때 8월에 내는데 네. 두 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 6개월치 평균을 가지고 작년 6개월치를 올해도 될 것이라고 우선 내는 경우도 있고 네.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는데 네. 기업에게 유리하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법인세가 들쭉날쭉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선택권을 주지 말고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실적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 연합을 하는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좀 기업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실적이 좋을 때는 좀 나중에 내고 싶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좋지 않을 때는 좀 뭐 나중에 하여튼 같은 그런 세금이라면 늦게 그렇습니다. 내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떤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보다 보니까 법인세의 어떤 예측이 좀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예측이 틀리는 거하고 실적이 안 좋아서 못 내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작년의 법인세와 올해 상반기의 법인세는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예, 좋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라서 안 낸 거냐 이거 제가 여쭤봤던 거는 네.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에다가 그 비영업 손익 네. 네, 을 합산해서 법인세 그 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렇게 이제 네, 네, 알고 네. 있어서 혹시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냥 삼성전자가 안 냈다는 거는 영업이익이 네. 완전 적자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서 예, 제가 그거는 그런 말씀이죠. 예, 여쭤봤던 거고요. 그 어떻습니까? 그럼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거라고 정부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는 확실하진 않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교수님? 네, 그 올해 경기는 사실은 상고하죠. 그러니까 상반기가 되게 좋고 네. 하반기 갈수록 이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가 좋은데 현재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저는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보다 많이 들어오거나 적게 들어오거나. 네. 그렇죠. 근데 현재 이제 적게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네. 만약에 적게 들어온다면 왜 적게 들어온가 생각해야 되는데 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적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크게 보자면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적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제도상의 변경, 예를 들면 감세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측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예, 근데 저는 올해 그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올해 예산은 367조로 되게 좀 낮게 잡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게 들어온다. 그렇지만 경기가 좋아졌는데도 적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좀 감세에 어떤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감세 정책. 네, 그 법인세가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네. 법인세를 그러면 많이 세율을 깎아준 법인세 거는 22년도에 깎았죠. 얼마로 깎았죠? 1%포인트 깎았죠. 그게 그렇게 영향이 있습니까? 법인세 1%포인트 뭐 주로 우리 법인세를 내는 데는 대기업 10대 대기업이 법인세 상위 10대 그룹을 그 실적을 보면 네.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네. 예, 거기서 좀 깎이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네. 각종 또 올해 비과세 감면 조치나 또 여러 가지 특례 조치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면 조세 지출도 굉장히 비과세 감면도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궁금한 거는요. 그러면요. 그렇게 이제 법인세율을 좀 1% 포인트라도 낮춰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관계 당국, 네. 정부에서는 충분히 이걸 파악을 했더라면 애초에 세수를 갖다가 이제 정할 때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좀 줄였어야지 오차가 덜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22년도에 우리가 저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오고 나서 네. 큰 폭의 감세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법인세 깎아준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종부세에서 그렇죠. 부동산 관련해서 그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공정 그다음에 어떤 기업의 그 뭐 손이 뭐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그 뭐 이익이나 이런 것도 좀 공제해 준 것도 키웠고 네. 그다음에 상당히 다양한 그 감세 조치를 했는데 네. 그걸 이제 기재부하고 예산정책처에서 다 추계를 했습니다. 앞으로 네. 얼마 정도의 규모가 줄어들지 네. 22년부터 감세를 했을 때 23년부터 4년 동안에 다 모아보면 한 네. 65조 정도가 감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연평균 네. 한 10조 정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일단 감세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뭐 경제가 좋아지거나 그 감세의 결과로 통해서 기업의 활력이 생기고 개인과 기업의 활력이 생겨서 이제 좀 더 경제가 좋아지면 더 많은 세금이 거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세의 기대인데. 기대죠. 네. 근데 작년 한 해를 보면 뭐 1.4% 성장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거뒀는데 네. 작년과 또 올해도 수치상으로는 좋지만 실제로 담세를 하게 되는 개인이나 법인들의 어떤 실적상의 세금을 개선으로는 부담하는 늘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크게 영향을 받아서 올해도 역시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들어오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정부의 그 지금 얘기와는 달리 올 하반기에도 네. 아주 확 나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견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요. 지금 이제 그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그 지난달 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분기 나라 살림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재정 건전성은 이제 외환 보유액과 함께 대외 신인도를 떠받치는 양대 축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좀 많이 불안해지거든요. 네. 이제 그야말로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인데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이제 재정 수지가 적자가 많이 난 거는 원래 네. 상반기에 재정 조기 집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년치 예산을 언제 쓰느냐. 그러니까 상반기에 좀 많이 프론트 로딩이라고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네. 경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좀 몰아서 상반기에 여러 가지 재정 집행을 많이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아마 좀 크게 나타났을 거고요. 예. 그리고 1, 4분기에 이제 3월 달까지도 보면 적게 들어왔고 세금이 적게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적자는 좀 커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거나 그러면 그 폭은 좀 줄어드는데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1년에 보면 우리가 정부가 이제 예산안을 낼 때 작년에 네. 관리 재정 수지 적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거 대비 네. 이제 그 걷는 거 대비 쓰는 거 그 비율 적자 비율인데 네. 이게 GDP 대비 3.9%를 전망했거든요. 네. 그게 대략 한 100조쯤 됩니다. 제가 잘 못 놓쳤습니다. 다시 말씀. 올해 한 네. 적자가 한 네. 100조 정도 될 거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79조 원 그거는 이제 점점점 개선이 될 텐데 네. 관리 재정 수지 적자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이나 이런 사회보험료 수지를 빼고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적자폭을 빼서 네. 그죠 순수한 적자 순수한 적자. 그게 네. 올해 한 3.9% GDP 대비 적자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게 100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예산이 만약에 세입이 네. 국세 수입이 올해가 적게 들어오면 작년처럼 세수 결세 생기면 네. 4%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상당히 이제 재정 건전성에 이제 재정 수지로 본 재정 건전성 굉장히 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보통 통상은 6월에 총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는 3월까지 신속 집행에 나서서 네. 지금 누계치가 이렇게 올라서 올 1분기 나라 살림 적자가 75조가 넘었다. 그렇죠. 하반기 나아지겠다는 게 정부의 얘기지만 네.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기에는 좀 안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이런 1년 말씀이세요. 전체로 보자면 한 100조 원이 넘는 네. 적자가 예상이 된다. 그 청취자분들의 도움 그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게 좀 예. 헷갈리는 게 아, 통합 예. 재정 수지가 있잖아요. 네, 네, 보통은요. 그렇습니다. 근데 통합 재정 수지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통합 그 재정 수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민연금 같은 예, 사회보장성 기금의 예. 적자폭을 뺀 순수 실제
재정 적자. 예, 그렇죠. 그게 관리 재정 예. 적자. 우리 사회보험료는 말씀이신 거죠? 흑자거든요. 네. 흑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 순수한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가장 강조한 게 건전 재정인데 사실 네. 국가 채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국가 채무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늘어나지는 않고요. 네. 상당히 이제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네. 크게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그 수준입니다. 50.4%가 네. 작년 한 해 그 국가 채무 비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액은 얼마인 거죠? 총액은 우리 1,000조가 넘습니다. 1,100조쯤 될 겁니다. 네. 근데 그 아까 말씀했던 여러 가지 재정 수입 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또 이제 세금이 적게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뭐 가게나 기업이든 뭐 안 먹고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약간은 좀 그러니까요. 융통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저희가 이제 GNI 네. 국민 총소득은 늘었다 하는데 네. 쓸 돈은 많아요. 전세값도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고 그럼요. 식료품 값도 오르고 다 올라서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돈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네. 커지고 네. 있고 그런 계층을 위해서 좀 재정을 풀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네. 재정을 푼다는 것은 결국 이제 부가 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개념인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인지 네. 그리고 이제 세제 개편안을 지금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곧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감세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면 네. 도대체 어디서 돈을 마련해서 어떻게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네. 지금 세수 오차라는 게 계속 나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바꿔갈 수 있는 건지 네. 예측성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야지 안심하고 나라 살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짚어주셨으면 네. 합니다.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그 사실 뭐 우리가 국가, 가계, 기업 뭐 다 좀 주체가 성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국가는 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나라 살림 운영하는 건 맞지만 네. 그게 좀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거나 또는 뭐 기업들이 열심히 활동은 하지만 좀 뭐 그 장사가 잘 안 돼가 돈이 안 들어오면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50.4%라고 하는 국가 채무 비율이 네. 상대적으로 높으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 뭐 우리가 과거보다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과거보다는 높은 건 사실인데 과거보다 우리 경제 규모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이른바 선진국이 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서구 선진국들의 기본적인 역할이나 국가의 재정의 역할을 보면 다 국민 민생이나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가 부채 채무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를 가져온 것이 서구 선진국의 역사입니다. 네. 재정의 역사의 국가 역할이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뭐 워낙 재정을 튼튼하게 유지한다는 거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좋은 가치인데 국민들이 이제 살기 힘들어지고 민생이 힘들어지는 것까지 희생해서까지라도 할 필요가 있을까 해야 될까 이런 면에서는 저는 국가가 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최근 한 2년 동안 네.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재정을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으려고 이제 해왔지만 네. 현재로는 조금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해 그 국가가 얼마를 쓸 수 있을까를 예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수 예측이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21년, 22년은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얼마였죠? 한 60조, 50조 정도에서 21년이 61조 4천억. 그렇죠. 2022년이 52조 5천억 원이 더 거쳤어요. 예. 정말 큰 규모의 초과 세수였죠. 예산보다 더 많이 거친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근데 작년은 56조가 적게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56조였어요. 예, 작년은 56조였고 그것도 적게 오차율이 들어왔고요. 한 거의 10몇 퍼센트 14.1%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들쭉날쭉해서는 저는 틀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나 크게 틀리는 거에 왜 대해서는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집에서 가계부 쓸 때도 예산, 남편 월급, 제 월급 그렇죠. 합해가지고 얼마에서 어떻게 이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5%, 10%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네.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20%포인트 차이 나거나 15%포인트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살림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세수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세금이 들어오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네. 변화가 네.
소득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경기 변동의 진폭이 꽤 커서 옛날보다. 예, 경기 변동의 진폭도 큰데 네. 그보다 세수 큰 게. 변동성은 더 크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 크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직접세 같은 경우에 역진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한번, 예, 네. 그 고소득층과 네. 저소득층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네. 경제가 잘 나갈 때는 훨씬 더 많이 훨씬, 들어오고 네. 안 될 때는 훨씬 더 적게 들어오는 법인세 누진 소득세 누진이니까 맞습니다. 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뭐 좀 비대칭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크고 또 하나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 어떤 영향이요? 그 세수 추계를 하는 조직에 역량이 부족한 것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좀 더 이제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3년 연속의 대규모 작년까지 네. 3년 연속 대규모의 세수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올해도 더 틀리면 큰일 나는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네. 이게 올해도 만약에 좀 큰 규모의 이제 세수 오차가 생긴다고 한다면 네. 이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요? 교수님? 저는 그러니까 제일 크게는 원래 이게 세수 예측을 언제 하냐면 국회 예산을 낼 때가 8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8월 말에 확정해서 국회에 내고 네. 그로부터 120일 후에 지나서 심사를 해서 네. 국회에서는 12월에 통과가 되거든요. 마지막 거의 예. 땅땅하죠. 그 사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8월 달 세수 전망을 할 때는 이미 네.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네. 이제 그 내년도 전망을 해서 내는 건데 네. 그 사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틀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틀린다 하더라도 네. 한번 지금 바로잡을 기회가 있으면 좋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제도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네. 이제 만약에 세금이 많이 거치거나 적게 거치면 또 네. 지출도 또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지출을 조정하지 말고 차라리 그 많이 거치면 많이 거치는 대로 네. 그걸 모아놨다가 또 다른 주머니에 만들어 놓고 무슨 기금, 펀드 같은 거. 예비비 기금 같은 거에 넣고 네. 또 부족하면 그 기금에 꺼내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BB 기금 예, 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비상기금, 컨틴전시 그렇죠. 펀드 같은 거요. 예, 네. 리저브 펀드나 아니면 네. 컨티전시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걸 운영하는 나라가 좀 있습니다.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네. 미국은 주정부가 좀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그 할 때마다 물론 국회 협의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필요하겠지만 네. 이 너무 국민들이 어떤 세금이 적게 거쳐서 정부가 쓸 돈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과 또 네. 불확실함 그럼 신뢰가 덜 가죠.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을 좀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